자, 오늘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이상한 고용. 자, 금요일 밤 미국의 지난달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상하리만치 예상치와 크게 격차가 있었습니다. 시장은 20만 명 증가를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30만 명 넘는 증가폭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배 이상 지금 고용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정상 상태에서의 고용은 한 15만 이 내외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은 2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실 시장 예상도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20만 명 자체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20만 명의 시장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보다도 150%나 더 많은 30만 3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2월 달에 수정치가 27만 개였는데요. 2월 달에도 고용이 뜨겁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네. 거기다가 실업률은 2월 달에 3.9로 좀 올라가는 듯 했는데 다시 3.8로 떨어졌습니다. 실업률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용이 좋다. 미국의 실업자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역시 뜨거운 고용을 상징하는 지표입니다. 또 하나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중대한 지표, 물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인데요. 사실 이게 고용이 물가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임금 상승률도 4.1%입니다. 네. 지금 미국의 물가가 3%대 초반에서 2%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데 임금은 4% 물가보다도 무려 33%나 높다. 그렇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보도했을 때 사실 일부 댓글이나 저한테 온 이 메시지 중에서는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더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닝벨 방송을 미국 연준에서 관계자들이 참고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방송이 있고 난 이후에 오히려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 또는 필요한 경우 금리 인상해야 한다. 또는 금리 인하 생각 자체는 너무 이르다. 잇따라 연준 관계자들이 금리 인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를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주목을 끄는데요. 물론 지금 연준 관계자들의 금리 인상 발언은 당장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고용이 뜨거우니까 좀 조심하자 이런데 자 그러면 미국의 고용은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가 침체할 것이고 기업들은 금리 부담을 감내하지 못해서라도 고용을 줄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어 왔었다고요. 그렇죠. 이런 예상을 완전히 지금 뒤엎는 건데 뭐 일각에서는 코로나 때 억제되었던 이 중남미 등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고용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재무장관 출신의 레리 스무스의 지적대로 왜 이렇게 고용이 뜨거우냐 이것은 제롬 파월의 입방정 때문이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할 것처럼 예고가 되면요. 지금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곧 금리를 내리네. 그것도 한 번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내리고 올해 중에 3번 내리고 내년에 내린다 이러면 지금은 금리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곧 금리 인하가 올 테니까
지금 사람을 좀 더 많이 써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때 하더라도 입방정을 너무 많이 뜬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자충수가 돼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된 측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코로나 때 급격히 이제 사람들이 일부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느꼈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당장의 경기가 금리 때문에 조금 공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을 자르는 것까지는 아직은 가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지적.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5.5%까지 올라갔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대로 견딜만 하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을 마지막 단행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될 때가 고통의 피크 시점이라는 그런 경제학의 분석 결과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중단한 게 지금 이제 거의 이제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직 6개월 정도는 더 견딜 수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옵니다만은 자세한 원인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계량적 분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고용이 너무 좋아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상당히 좀 목이 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용이 너무 좋다는 얘기는 두 가지 어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고용이 좋다는 것은 기업이 경기가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다는 것이니까 기업 실적이 좋게 나타날 것이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굳이 뭐 주식을 팔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사자. 이래서 좀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이 비둘기적인 관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걱정하는 매파적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서로 고용이 지금 조금 이상하게 나타나더라도 결국은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할 것이야. 이런 쪽에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쪽에 더 배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적 긍정적 관점은 극대화되고 금리 인하가 늦어질 것이야에 대한 매파적 좀 공포에 대해서는 그 우려를 과소평가하는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다. 이런 전망을,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CPI 공포,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밤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금리 향방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물가 앞에 장사는 없는데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렸던 것도 결국 물가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돼 줘야 고용 사정을 보아가면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수요일 날 밤에 한국은 총선 때문에 정신이 없지만 세계 경제는 CPI 물가 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CPI 물가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뉴욕 증시의 컨센서스 예상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을 평균해 본 결과입니다. 자, 그래 보니까 헤드라인 CPI라는 게 종합 CPI인데요. 이게 3.5%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2%대로 떨어져야 될 텐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근원 CPI는 거의 4% 가까이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 또는 이 시장 예상보다도 좀 더 높게 나타난다고 그러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어떤 우려가 지금 증폭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카고 선물 시장의 페드와치 실제로 선물에 투자하는 분인데 여기 또 금리 인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46.1%로 이제 절반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3월 달 금리 인상은 당연했고 뭐 6월 달은 2차 금리 인하의 가능성으로 보아왔는데 네. 3월 달이 무산되면서
6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90%까지 베팅이 올라간 이게 또 절반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금리 인하의 시기 또 금리 인하의 폭, 횟수 이런 것은 조금씩 지금 더 희석, 후퇴, 연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결국 이제 그 수요일 밤에 CPI 물가가 큰 변수가 될 텐데요. 물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CPI 물가보다는 PCE 물가라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입니다. 네. 그런데 이 PCE 물가라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CPI 물가에 연동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 수요일 밤 뭐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저희들과 함께 네. 어떤 미국 CPI의 상황을 또 지켜보는데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라마단 권능의 밤. 자, 이런 가운데 중동 정세는 매우 복잡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언제 하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지금 라마단 기간 중인데 이 권능의 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10일 전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때가 유력하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거기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고용이나 CPI보다도 더 주목되는 것은 이번 주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입니다. 네. 이미 이스라엘이 이란의 시리아 영사관을 폭격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은 보복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전부 비우는 이베큐에이션을 하는 네. 전쟁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 바람에 국제 유가는 지금 90달러 선에 올랐었고요. 사실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 CPI라든지 고용 이 지표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키워드가 라마단 권능의 밤이냐? 지금 이 아랍권, 이슬람권에서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라마단 기간은 초승달 뜨는 때부터 다음 초승달까지 한 달간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초승달 마지막 홀수날에 권능의 밤이 있다. 이렇게 이슬람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의 선지자인 무함마드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하고 달리 기독교에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인 삼위일체입니다. 바로 신이란 얘기죠. 네.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를 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 계시를 바로 라마단의 권능의 밤, 초승달이 떠 있는 조용한 밤에 받았다. 네. 지금 이슬람교 국가들의 국기들을 보면 상당수가 초승달을 많이 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초승달, 그게 바로 권능의 밤에 보름달이 뜨면 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좀 밖에 나오기도 하는데 초승달이 뜨는 밤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아주 조용한 밤입니다. 네. 그때 알라 신이 무함마드에게 계시를 줬다 했는데 이 계시를 주는 그 권능의 밤은요. 사람들의 능력이 특히 이슬람교 신자들의 능력이 최대로 정폭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결단의 순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이 바로 권능의 밤의 순간을 택하는 게 이슬람의 오랜 전통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는 이 권능의 밤이 10일 밤, 이게 시아파냐 또는 수니파냐에 따라서 권능의 밤을 보는 날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지금 가늠하기는 어려운데 10일을 전후한 라마단이 끝나기 직전의 초승달 밤에 대공습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5차 중동전이 터지는 것이 아닌가. 중동전이 터질 때마다 국제 유가는 출렁거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국지전이고 두 나라 다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제 유가나 세계 경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이란이 정말로 이 라마단 권능의 밤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는 또 한 번 큰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10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돼버렸네요. 국내에서는 총선, 미국에서는 CPI, 또 중동 쪽에서는 이 권능의 밤까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오커스 동맹. 자, 오커스 동맹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 간의 안보 동맹인데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미국을 오늘부터 방문을 하는데 이 오커스 동맹에 합류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논의가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죠? 네, 역시 앵커님 그 아주 앞서 있는 뉴스 촉으로 10일 날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또 하나 10일 날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이 또 10일 날 열려요. 그렇군요. 자, 이번 정상회담은 종전과 많이 다르다라는 그런 전문가 평들이 나오는데요. 중국과의 견제를 해야 되는 미국이 일본을 완전한 동맹체, 협력 동맹체로 받아들인다. 뭐 그래서 주일 미군 시설을 또 일본에 있는 시설을 같이 공유하고 미국과 일본이 같이 첨단 무기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오커스 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동맹이요. 이제 같은 앵글로색슨족이 해왔던 미국, 영국, 호주 이 3개국 동맹이었는데 거기다가 일본을 집어넣는다. 이게 이번 10일 날 발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것은 미일 동맹이 가까워지면 우리한테도 어떤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기시다와 바이든이 어떤 선택을 할지 10일 날 백악관에도 좀 초점을 맞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눈이 두 개가 더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레거시 반도체 전쟁. 자, 이런 가운데 미중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범용 반도체죠.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까지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반도체 전쟁 2막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우리로서는 상당히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미일 반도체 전쟁은 첨단 제품, 첨단 반도체만을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네. 왜 그 첨단 제품만을 대상으로 했냐? 그것이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 이랬는데 르몬드 상무장관이 지금 유럽 순방 중입니다. 유럽 동맹국들과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레가시 반도체도 중국을 견제하겠다. 중국 규제하겠다. 이 레가시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꼴통품, 좀 하품, 중하품 반도체도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왜 여기에 한국이 긴장을 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공장들이 다 레가시 반도체 공장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의 수출이 막힐 수도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자, 이번 주는 또 이 반도체 제2라운드 전쟁이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레가시 반도체 전쟁. 이 대목 역시 미일 동맹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이슈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상한 고용, CPI 공포, 라마단 권능의 밤, 오커스 동맹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전쟁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